평범한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납니다. 아침 식사를 합니다. 토스트나 시리얼 혹은 스무디를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피곤해집니다. 꼭 배가 고픈 것은 아니지만 기운이 없고 축 처집니다. 마치 에너지가 잠깐 솟았다가 곧바로 사라져버린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거나 간식을 먹습니다. 그렇게 오전 시간을 버텨내고 점심시간이 오면 다시 밥을 먹습니다. 1시간 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하고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납니다. 단 것이 당깁니다. 무언가 먹고 싶어집니다. 집중도 잘 되지 않습니다. 오후 3시쯤 되면 오직 카페인과 의지력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익숙한 이야기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고 단 것을 갈망하고 머리가 멍해지며 에너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는 그 패턴은 여러분의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칼로리 문제도 아닙니다. 단순한 스트레스 탓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우리 몸속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간, 근육세포, 지방조직, 뇌의 세포 수준에서 특정한 단계적 순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물학적 진행 과정에 대해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상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나는 전형적인 하루 동안 여러분의 몸속에서 시간대별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세포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왜 그런 반응을 하며 이 패턴이 계속될 경우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말입니다. 이 타임라인에는 특정한 임계점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방치한 채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면 발생하는 세포 수준의 사건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을 넘고도 그 사실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임계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은 2번 다시 음식, 에너지, 그리고 혈당을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0시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대별 타임라인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 지식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은 대부분 들어보셨겠지만 세포 수준에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포도당이 연료로 쓰일 수 있도록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근육세포, 지방세포, 간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그러면 그 수용체가 통로, 즉 문을 열고 포도당이 안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건강한 몸이라면 이 과정은 아주 깔끔하고 효율적입니다. 포도당 수치가 오르면 인슐린이 오르고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면 포도당이 떨어지고 인슐린도 떨어집니다. 이 전체 주기는 약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잘 조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은 이 신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덜 반응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인슐린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포 내부의 수용체와 하위 신호 전달 경로가 둔감해졌기 때문입니다. 세포의 문이 뻑뻑해진 것과 같습니다. 인슐린이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지만 문이 예전처럼 활짝 열리지 않습니다. 포도당이 효율적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혈액 속 포도당이 정상보다 오래 높게 유지됩니다. 그러면 췌장은 문을 억지로 열기 위해 더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듯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인슐린이 많아지고 두드리는 힘이 세지면 결국 포도당이 안으로 들어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체 시스템이 원래 설계된 것보다 훨씬 높은 압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 사람들이 잘 설명해주지 않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포의 문을 뻑뻑하게 만드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수개월, 수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시간표에 맞춰 특정한 순서대로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부터 바로 그 시간표를 잠에서 막 깨어난 0시간부터 단계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시간,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어젯밤부터 이어진 단식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대사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루 중 가장 깨끗하고 균형 잡힌 상태입니다. 대사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공복 혈당, 즉 하룻밤 단식 후 혈액 속 포도당 양은 데시리터당 70에서 99mg 사이여야 합니다. 인슐린 수치도 낮아야 합니다. 몸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베타 산화 과정을 통해 저장된 지방산을 태우며 조용히 지방을 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간은 뇌의 최소한의 요구량을 맞추기 위해 포도당 신생합성을 통해 적고 통제된 양의 포도당을 방출합니다.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료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고 있으며
호르몬의 경고음도 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입도 먹기 전 공복 혈당 검사를 해보면 이런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떤 진단도 받기 전 수개월 또는 수년째 인슐린 저항성이 진행 중인 사람의 경우 공복 혈당은 이미 높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 범위까지 극적으로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80이나 90이 아니라 100에서 120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용히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정상 또는 당뇨 전 단계 범위에 속하므로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왜 공복 혈당이 높을까요? 바로 간이 밤새 너무 많은 포도당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원래 간은 밤사이 단식 시간 동안 뇌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포도당을 방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의 간은 인슐린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인슐린이 간에게 포도당은 이제 충분하니 그만 만들어라고 말해야 하는데 간의 인슐린 수용체 신호 전달이 망가진 것입니다.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간이 이 패턴에 기여하는 아주 구체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아침에 아무것도 먹기 전인 0시간에 약간 높은 공복 혈당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0시간의 경고음은 아주 조용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복 혈당을 매일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대사적 변화의 이야기가 쓰이고 있으며 이 경고음은 다음 2시간 동안 훨씬 더 커집니다. 1시간째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 타임라인에서는 전형적인 서구식 아침 식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토스트, 시리얼, 과일 주스, 달콤한 요구르트처럼 소화가 빠른 고혈당 지수 탄수화물 말입니다. 제가 0시간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이 순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겪고 쉽게 알아보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식사 후 2시간 동안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때 나타나는 익숙한 에너지 저하 증상을 거의 모두 설명해 줍니다. 진행 순서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식후 15분에서 30분 사이 탄수화물이 소화되고 포도당이 혈류로 들어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있는 사람은 이 포도당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치솟습니다. 원래라면 이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흡수해야 할 근육과 간이 이미 부분적으로 저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당이 갈 곳을 빨리 찾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입니다. 대사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최고 혈당이 140 정도인 반면 인슐린 저항성이 진행 중인 사람은 최고 혈당이 데시리터당 160에서 200mg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는 작은 차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아주 의미 있는 차이입니다. 30분에서 60분 사이 췌장은 이렇게 올라가는 포도당을 감시하다가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분비합니다. 하지만 세포들이 인슐린의 저항성을 보이기 때문에 췌장은 같은 양의 포도당을 이동시키기 위해 건강한 시스템보다 훨씬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때 분비되는 인슐린은 포도당의 양에 비해 과장되고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바로 이 과도한 인슐린 분비가 에너지 급락을 만들어내는 원흉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슐린은 지방 연소를 완전하고 빠르게 억제합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지방 세포는 연료로 쓸 지방산의 방출을 멈춥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지방 연소 공장이 조용해집니다. 우리의 주요 예비 연료인 저장된 지방을 꺼내 쓸 수 없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포도당이 처리되는 약 2시간 동안만 지방 연소가 억제됩니다. 그 후 인슐린이 떨어지면 다시 지방 연소가 시작되고 이 전환은 아주 부드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진행 중인 사람은 과도하게 분비된 인슐린이 사라지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인슐린이 2시간이 아니라 3시간에서 4시간 동안이나 높게 유지됩니다. 지방 연소가 억제되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들어온 포도당은 처리되어 혈류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방 연소는 여전히 멈춰 있기 때문에 연료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포도당은 내려가고 있는데 지방 연소 스위치는 아직 꺼진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너지 크래시입니다. 아침 식사 후 2시간이 지났을 때 느껴지는 몸이 무겁고 멍하고 기운이 쫙 빠지는 그 느낌 말입니다. 이것은 임상적인 의미의 저혈당이 아닙니다. 포도당에서 지방으로 대사 스위치가 깔끔하게 전환되지 못해 일시적으로 연료 공급이 부족해진 전환기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 크래시는 무언가를 간절히 먹고 싶게 만듭니다. 특히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갈망하게 됩니다. 혈당을 가장 빨리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빨리 얻을 수 있는 연료를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간식을 먹게 되고 이는 또 다른 혈당 스파이크와 과도한 인슐린 분비, 그리고 또 다른 에너지 크래시를 유발합니다.
이 악순환이 2시간에서 3시간마다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에너지 사이클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이 상황을 주도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때로는 수년 동안 이 굴레 속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아침 식사와 관련해 꼭 이해해야 할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두 번째 식사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아침 식사가 만들어낸 대사 상태는 점심 식사 전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 식후 높아진 인슐린이 정상보다 훨씬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 인슐린으로 인한 지방 연소, 억제 효과도 함께 남아있죠. 그래서 점심시간이 오면 아침 식사로 인해 아직 대사적으로 타격을 입은 상태의 몸에 새로운 음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점심 식사로 인한 혈당과 인슐린 반응은 식사 간격이 더 길었거나 아침에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나빠집니다. 고혈당 식사를 할 때마다 다음 식사에 대한 대사 반응이 점점 더 악화되는 이 누적 효과는 인슐린 저항성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무시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루 동안 노출된 혈당과 인슐린의 총량이 단순히 각 끼니에 영향을 더한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사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그 악영향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팔에 부착해 5분마다 세포 간질에게 포도당을 측정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이 두 번째 식사 효과를 시각화해 주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처음 써보는 사람들은 식단 구성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점심 식사 때의 혈당 곡선이 아침 식사 때보다 극적으로 더 높고 길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종종 충격을 받습니다. 아침 동안 이미 시스템이 예민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주는 실질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루의 첫 식사 순서와 구성은 대부분의 영양 관련 조언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혈당 지수가 낮고 단백질과 지방 위주로 구성된 첫 식사는 단순히 오전의 상태만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점심 식사를 감당해야 할 인슐린 시스템에 미리 스트레스를 주지 않음으로써 그 이후의 모든 식사에 대한 대사 반응을 개선해 줍니다. 3시간에서 5시간째 식후의 급격한 에너지 저하는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커피를 마셨거나 간식을 먹었을 수도 있겠죠. 다시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지만 몸은 정상치보다 과열된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움직이고 생각하며 오전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의 골격근 세포 안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특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세포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입니다. 건강한 상태라면 식후 혈류로 들어온 포도당의 대략 70%에서 80%를 근육세포가 흡수합니다. 간이나 뇌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근육세포는 특정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 일을 해냅니다. 인슐린이 근육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하면 세포 내 신호 전달에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궁극적으로 글루트포라는 포도당 수송 단백질이 활성화됩니다. 글루트포가 세포 내부에서 표면으로 이동해 문을 열고 포도당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근육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글루트포의 이동에 장애가 생깁니다. 인슐린 수용체와 글루트포 사이의 신호 전달 체계가 여러 특정 단계에서 망가져 버리는데 그중 주된 곳이 신호 전달 사슬의 초기 단계인 IRS1이라는 단백질입니다. IRS1이 타이로신 잔기가 아닌 세린 잔기라는 잘못된 위치에 인산화되면 그 아래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 전체가 둔감해집니다. 글루트포가 표면으로 효율적으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포도당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IRS1의 잘못된 인산화를 일으킬까요? 바로 근육세포 내 지질 축적, 즉 근육세포 안에 지방이 쌓이는 현상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슐린 저항성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이해도가 낮은 측면 중 하나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근육 주변의 지방이 아닙니다. 바로 근육세포 자체의 내부, 특히 세포질 안에 쌓인 지방이 문제입니다. 이 지방이 디아실글리세롤과 세라마이드라는 대사 중간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이 다시 키나제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 IRS1을 잘못된 곳에 인산화시킴으로써 인슐린 신호 전달 체계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근육세포 내부의 지방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는 대사 능력을 초과하여 넘쳐버린 식단 속 지방에서 오고 더 중요하게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의 혈액 속에 떠다니는 높은 수치의 유리, 지방산에서 옵니다. 이 유리지방산은 그 자체로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나고 있는 지방세포에서 방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세포 안의 지방이 부분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다시 근육세포 안에 더 많은 지방을 축적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자기 강화적인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이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은 여러분이 겉으로 그럭저럭 괜찮다고 느끼는 하루의 3시간에서 5시간째에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포도당과 인슐린의 사이클이 반복될 때마다 배경에서 점진적으로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전 시간, 높은 공복 상태, 과도하게 치솟는 아침 식사 후의 혈당 스파이크, 에너지 크래시 메커니즘, 그리고 식간의 근육세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단 하루의 첫 5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지만 점심 식사 때부터 상황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하루의 두 번째 식사 충격이 이미 과열되어 있는 시스템에 가해지면서 그 누적 효과는 첫 번째 충격 때보다 훨씬 더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이후부터는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런 패턴이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것이야말로 이 대화의 진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6시간째 점심 식사, 하루의 두 번째 식사가 첫 번째 식사보다 대사적으로 더 힘든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침 식사로 분비되었던 인슐린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진행 중인 사람처럼 공복 인슐린이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아침 식사로 인해 인슐린이 오랫동안 급증했다면 6시간이 지났을 때도 인슐린 기준선은 식간에 유지되어야 할 깨끗하고 낮은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심이 도착해 자체적인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반응을 일으킬 때 그 반응은 아침의 여파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시스템 위에 겹쳐지게 됩니다. 인슐린 곡선 아래의 면적, 즉 하루 전체의 총 인슐린 노출량이 동일한 식사를 한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높아집니다. 만성적으로 높아진 인슐린은 끼니마다 반복되는 에너지 사이클을 넘어 특정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의 지방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지방세포, 즉 지방세포 조직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 저장 및 방출 시스템입니다. 혈당이 낮고 인슐린 낮을 때 지방세포는 근육과 장기의 연료로 쓰기 위해 지방산을 혈류로 내보냅니다. 인슐린이 높을 때는 방출을 멈춥니다. 건강한 시스템에서는 이 켜짐과 꺼짐의 주기가 아주 깔끔하게 일어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만성적으로 높아진 인슐린이 지방세포를 지속적인 저장 모드에 가두어둡니다. 저장된 중성 지방을 방출 가능한 지방산으로 분해하는 지방 분해 과정이 하루 중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억제됩니다. 지방이 방출되는 속도보다 지방세포에 쌓이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지방세포가 팽창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장지방 축적을 유도하는 아주 구체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특히 대사질환과 가장 강하게 연관된 복부지방 말입니다. 복부장기 주변에 있는 내장지방세포는 피하지방보다 코르티솔 수용체 밀도가 높고 호르몬에 대한 민감도가 다릅니다. 내장지방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코르티솔 주도하에 지방을 더 쉽게 축적하며 인슐린의 저장 신호에는 덜 민감합니다.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방을 더 쉽게 저장하고 인슐린이 떨어질 때는 지방을 너무 쉽게 방출하여 간으로 직접 연결되는 문맥 순환계에 유리지방산을 쏟아붓는다는 뜻입니다. 상승한 유리지방산이 간에 도달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같은 간의 지방 축적을 촉진하고 이는 간이 인슐린에 반응하는 능력을 더욱 손상시킵니다. 간은 인슐린에 대해 더 강력한 저항성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밤새 더 많은 포도당을 생산해냅니다. 공복 혈당이 상승합니다. 0시간의 기준선이 더 높아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어떻게 증폭되는지 보이실 겁니다. 간의 지방은 인슐린 반응을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인슐린 반응은 인슐린을 계속 높게 유지합니다. 높은 인슐린은 지방세포에서 지방이 방출되는 것을 막습니다. 더 많은 지방이 쌓입니다. 더 많은 지방이 간으로 쏟아집니다. 간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집니다. 공복 혈당이 더 높아집니다. 기준 인슐린이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점심을 먹고 오후 일과로 돌아가는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의 배경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시간에서 16시간, 오후, 저녁, 그리고 밤. 인슐린 저항성이 발달하고 있는 사람의 늦은 오후 대사 상태에는 이름 붙일 만한 특정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주기 인슐린 민감성은 늦은 오후와 저녁에 가장 낮습니다. 인슐린 수용체 발현의 생체 리듬 때문에 하루 중 늦은 시간에는 모든 사람의 세포가 인슐린에 덜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상적이고 예상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인슐린 저항성이 발달하는 사람의 경우 이 자연스러운 감소가 이미 손상된 기준선 위에 겹쳐집니다. 동일한 음식에 대한 늦은 오후의 혈당 반응이 동일한 음식에 대한 아침의 반응보다 더 나쁩니다. 저녁 식사 후 혈당은 아침 식사 후보다 더 높고 더 오래 머뭅니다. 지방 조직 역시 오후의 전체 상황을 증폭시키는 특정한 역할을 합니다. 비대해지고 과도하게 채워진 지방세포, 특히 내장 지방세포들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IL-6,
TNF-알파, 그리고 레지스틴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일반적인 염증 신호가 아닙니다. 이 물질들은 우리가 근육세포에서 손상되었다고 설명했던 바로 그 경로인 인슐린 수용체 신호 전달을 구체적으로 방해합니다.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부분적으로 가득 찬 지방 조직이 이제는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키는 분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 조직은 스스로의 팽창과 그것을 주도하는 전신적 인슐린 저항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설명에서 누락되는 인슐린 저항성의 염증적 차원입니다. 이것은 단지 포도당과 인슐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염증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팽창된 지방 조직에서 나온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혈액 뇌 장벽을 넘어 뇌에 도달하여 뉴런의 인슐린 신호 전달을 손상시킵니다. 이는 뇌의 포도당 흡수에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이 인슐린 저항성과 함께 겪는 인지적 안개와 기분 불안정에 기여합니다. 저녁 식사는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감소된 저녁 민감성 위에 또 다른 포도당 스파이크와 또 다른 인슐린 폭증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밤이 시작됩니다. 간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상승된 공복 혈당, 약간 상승한 기준 인슐린, 억제된 지방 연소, 그리고 수면의 질과 회복을 방해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배경. 이러한 하루가 또 하루 이어집니다. 밤 시간에 일어나는 일은 특별히 초점을 맞출 가치가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진행 중인 사람의 밤 11시에서 아침 7시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수면이 제공해야 할 깨끗하고 회복을 돕는 대사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립된 간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간은 밤새도록 잉여 포도당을 생산합니다. 10시간에서 12시간 금식 후에도 혈당은 약간 상승해 있습니다. 췌장은 수면 중에도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 기본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지방 연소를 억제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주요 지방산화 시간이 되어야 할 밤의 단식 시간, 즉 지방 저장고가 조용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그 시간들이 오히려 인위적으로 높아진 포도당과 억제된 지방분해 상태로 흘러갑니다. 대사적으로 건강한 사람에 비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의 총 지방 연소 시간은 하루 중 더 적습니다. 더 많이 먹거나 단식을 덜 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완전히 똑같이 먹고 똑같은 시간을 단식해도 이들은 하루 중 인슐린이 상승해 있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동안 지방 분해가 억제됩니다. 지방 연소 시간에 양쪽 끝이 짓눌려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역학을 해결하지 않은 단순한 칼로리 제한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기대한 지방 감소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세포들은 칼로리를 세는 방식이 아니라 인슐린을 세는 방식으로 고장나 있습니다. 인슐린 노출이 줄어들지 않는 한 얼마나 적게 먹든 상관없이 지방 동원에 필요한 생물학적 환경 자체가 하루 중 충분한 시간 동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면의 질도 직접적으로 손상됩니다. 수면 중 높아진 포도당, 늦은 시간의 고혈당, 식사 후 포도당이 너무 빨리 떨어질 때 발생하는 야간 저혈당과 그에 동반하는 코르티솔 반응, 이것들이 수면 구조를 조각냅니다. 육체적으로 회복되는 단계인 깊은 서파 수면이 감소합니다. 깊은 수면에서 최고조에 달하여 세포 복구를 촉진하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감소합니다. 다음 날은 이전 날보다 조금 더 축적된 세포의 부채를 안고 시작됩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봅시다. 연 단위의 진행 상황은 우리가 다룬 모든 내용의 위험성이 진정으로 시급해지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방금 전 잠에서 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세포 안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어떤 모습인지 하루의 일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하루가 수개월, 수년 동안 반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려야 합니다. 3년에서 5년 사이 어느 시점에 앞서 시작 부분에서 언급한 바로 그 임계점에 다다르면 뒤따르는 모든 일의 궤적을 바꾸는 특정 생물학적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단을 받기도 전에 이미 이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개월에서 6개월. 이 시기는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초기 단계로 외부에서는 거의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인슐린 저항성은 주로 근육세포에 존재합니다. 간과 지방세포는 여전히 대부분 잘 반응합니다. 췌장은 포도당을 저항성이 있는 근육세포에 억지로 밀어넣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고 있으며 그것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식후 혈당은 최적치보다 약간 높습니다. 공복 혈당은 정상 범위의 가장 높은 수치에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혈액 검사에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입니다. 2단계의 증상은 미묘합니다. 식사 후 약간의 피로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줄어서 그렇다고 치부할 수 있는 배의 지방이 약간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보다 약간 더 허기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포 내부에서는 분자 기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육세포 내 지질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인슐린 신호를 차단하는 IRS1 세린 이산화가 점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글루트포 이동결함이 악화되고 있으며 췌장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인슐린을 생성하는 췌장의 특정 세포인 베타세포는 대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같은 포도당 부화를 처리하는 데 필요로 하는 인슐린의 대략 2배에서 3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보상하고 있습니다. 저혈당 증상은 없지만 베타세포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보상 단계는 초기 인슐린 저항성의 좋은 소식이자 숨겨진 위험이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은 췌장이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포도당이 제어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당뇨병이라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혈액검사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위험은 보상이 무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타세포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베타세포 질량이라는 것으로 측정됩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 유한한 수의 인슐린 생성 베타세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정상적인 대사 조건에서 그들은 수십 년 동안 통제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인슐린을 생성하며 살아갑니다. 초기 인슐린 저항성 보상이라는 과도한 자극하에서 그들은 더 빨리 늙습니다. 그들의 산화 스트레스 부담은 더 높습니다. 프로그램된 세포 사멸인 조기 아포토시스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들의 포도당은 정상으로 보입니다. 당뇨병 검사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3개월 평균 포도당 마커인 당화혈색소도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화혈색소는 인슐린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베타 세포 스트레스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췌장이 정상처럼 보이는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복 인슐린 검사는 그것을 합니다. 완벽하게 정상적인 공복 혈당을 가진 누군가의 공복 인슐린 수치가 밀리리터당 10 마이크로유닛을 초과한다면 전체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췌장은 정상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집은 밖에서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기초는 안에서부터 먹히고 있습니다. 1년에서 3년, 인슐린 저항성이 확산됩니다. 근육세포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간에 자리 잡았습니다. 간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이 도달할 때 이 포도당 생성을 적절하게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복 혈당이 상승하지만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표준 공복 혈당 검사에서 정상 또는 당뇨 전 단계 범위에서 검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측정하면 궤적은 분명합니다. 지방 조직도 점점 더 인슐린의 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방세포는 인슐린이 그만하라고 지시해야 할 때조차 유리지방산을 혈액으로 더 자유롭게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된 순환 유리지방산은 간과 근육에 도달하여 인슐린 수용체 신호결함을 유발하는 세포 내 지질 축적에 연료를 공급합니다. 내장 지방은 꾸준히 축적됩니다. 팽창하는 지방 조직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출력은 가끔 발생하는 스파이크가 아니라 이제 만성적인 매일의 배경 신호입니다. 전신 염증의 표준 마커인 C 반응성 단백질이 상승했습니다. 극적이지는 않지만 최적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입니다. 심혈관계가 그 영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포도당과 독립적으로 상승된 인슐린 자체는 신장에 의한 나트륨 저류를 촉진하여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인슐린은 동맥벽에서 평활근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여 동맥경화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수반하는 높은 중성지방과 억제된 HDL 콜레스테롤은 심혈관 위험을 조용히 높이는 지질 프로필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뇌는 이 단계에서 면역이 없습니다. 해마와 전전두엽을 포함한 뇌 전체에 인슐린 수용체가 존재합니다. 신경 인슐린 저항성은 시냅스 가소성을 손상시키고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생성을 감소시키며 일부 연구자들이 이제 알츠하이머병 위험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뇌 특정 인슐린 저항성을 제3형 당뇨병의 한 형태라고 설명하는 뉴런의 대사 환경을 조성합니다. 1년에서 3년 사이의 인지 변화는 미묘합니다. 약간 느린 기억력, 이따금씩 멍해지는 오후, 감소된 정신적 체력으로 묵살하기는 쉽지만 객관적인 검사 없이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뇌의 인슐린 신호 분자 변화는 실제이며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1년에서 3년 사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괜찮다고 느낍니다. 피로, 오후의 에너지 충돌, 뱃살 모두 나타나지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생활습관 개입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잘 다룰 수 있고 반전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창문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베타세포에 일어나는 일이 이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앞서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린 임계점입니다. 지난 3년에서 5년 동안 췌장의 베타세포는 그들이 일하도록 설계된 것보다 2배에서 3배 더 힘들게 내성이 커지는 세포에 포도당을 강제로 주입하기 위해 대량의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혈당이 조절되었습니다. 시스템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베타세포는 이 정도 수준의 만성 과로를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과잉 생산 스트레스 하에서 이들에게 무언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대사의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덜 알려진 사실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죽습니다. 한꺼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여러 메커니즘이 주도하는 프로그램된 세포 사멸인 베타세포 아포토시스라는 과정을 통해 죽습니다. 그들이 노출되는 만성적으로 높은 포도당으로 인한 포도당 독성, 인슐린 저항성 환경에서 순환하는 높은 유리지방산으로 인한 지질 독성, 지속적인 고수준 인슐린 합성에 막대한 대사적 요구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이런 속도로 인슐린을 생성하는 엄청난 단백질 폴딩 부하로 인한 소포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고돈 위어의 실험실 등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을 때, 즉 혈당이 지속적으로 진단 기준치를 넘어설 때쯤에는 베타세포 질량의 약 50%가 이미 사라진 상태라고 합니다. 첫 임상 진단이 내려지기 전에 공장의 절반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타세포는 쉽게 재생되지 않습니다. 성인 췌장은 베타세포 재생 능력이 미미합니다. 상실은 대개 영구적입니다. 이것이 임계점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지속적인 인슐린 저항성의 3년에서 5년째 일어나는 일입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입니다. 대사 건강을 위해 여러분의 몸이 평생 필요로 하는 세포 인프라가 이후의 대사적 선택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할 정도로 영구적으로 소실되는 것입니다. 이 임계점 이전의 인슐린 저항성은 올바른 생활 습관 개입으로 근본적으로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운동, 식이 변화, 수면 개선, 스트레스 관리, 이것들은 근육, 간, 지방세포의 인슐린 민감성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베타세포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온전합니다. 보상 시스템은 무리가 가지만 기능합니다. 이 임계점 이후에도 인슐린 저항성은 여전히 다룰 수 있습니다. 살아남은 베타세포를 보호하고 그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말초 조직의 인슐린 민감성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베타세포 질량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총 인슐린 생산 능력이 영구적으로 감소합니다. 대사적 한계선이 낮아집니다. 혈당 관리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베타세포 마모가 한 해씩 진행됨에 따라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타임라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시간에 따른 모습이 여러 해에 걸쳐 췌장에 일어나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에너지 크래시, 단 것에 대한 갈망, 브레인 포그, 이것들은 단순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성가신 일들이 아닙니다. 만약 방치된다면 여생의 대사 건강을 위해 여러분의 몸에 필요한 세포 인프라를 서서히 소비하는 생물학적 과정, 바로 그 과정의 주관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임계점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임계점을 넘는지 평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일 때 적용되는 당뇨 전 단계라는 라벨은 원래 임계점 바로 직전 행동을 취하라는 경고이자 신호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뇨 전 단계는 보통 1년에서 3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혈액 검사에서만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검사들 사이의 공백 기간에 베타세포 마모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당뇨 전 단계 진단이 마침내 나오면 종종 가벼운 권고사항으로 취급됩니다. 진정한 생물학적 비상 신호가 아니라 무엇을 먹는지 주의하고 운동을 조금 더 하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유는 사용되는 진단 도구인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후행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결과를 낳는 인슐린 과정이 아니라 포도당 결과를 반영합니다. 포도당이 당뇨 전 단계 범위로 들어갈 즈음이면 의미 있는 부분의 베타세포 능력이 이미 소실된 경우가 많습니다. 남은 세포들은 그 정도의 혈당 수치라도 유지하기 위해 보상하고 있습니다. 임계점은 절벽이 아니라 경사로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광범위하게 괜찮다고 느끼면서 서서히 걸어내려가고 있습니다. 포도당이 마침내 보상 범위를 돌파하고 일반 의료 시스템이 이를 알아채기 전에 10% 사라지고 20% 사라지고 30%가 사라지는 베타세포 상실의 이정표들을 하나씩 지나갑니다. 이것은 절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포도당 손상이 축적되기 전에 인슐린 방정식 측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밝혀주는 더 나은 도구인 공복 인슐린, 호마-IR, 식후 혈당 검사를 더 일찍 사용하라는 촉구입니다. 이제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당신이 현재 이 타임라인 어디에 있는지 아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각 단계에서 효과적인 특정 개입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은 임계점 이후에도 반응하고 감소된 베타세포 질량에서도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아직 싸움을 끝내지 않았고 당신 역시 아직 끝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지 않았거나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검사들을 사용하여 인슐린 저항성 진행 과정에서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아마도 받지 않고 있을 가장 중요한 검사는 공복 인슐린입니다. 단순한 공복 혈당이 아니라 공복 인슐린 말입니다. 대부분의 표준 혈액 패널에는 포도당이 포함되지만 인슐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복 인슐린은 췌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며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지표로 종종 공복 혈당이 범위를 벗어나기 몇 년 전에 나타납니다. 최적의 공복 인슐린은 5ml당 5마이크로 유닛 미만입니다. 대부분의 실험실은 25까지를 정상으로 보고합니다. 그것은 최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복 인슐린이 15라는 것은 대사적 건강의 목적에서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췌장이 정상 포도당을 유지하기 위해 정상보다 3배 더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보상입니다. 그것이 포도당 수치가 어떻든 간에 인슐린 저항성의 초기에서 중기 단계입니다. 호마 IR 점수, 즉 인슐린 저항성의 항상성 모델 평가는 공복 포도당과 공복 인슐린을 함께 사용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계산합니다. 1.5를 초과하는 호마 IR 점수는 의미 있는 인슐린 저항성을 시사합니다. 2.5를 초과하면 상당한 수치입니다. 대부분의 실험실은 이를 일상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데시리터당 밀리그램의 공복 혈당에 밀리리터당 마이크로 유닛 단위의 공복 인슐린을 곱합니다. 그런 다음 400으로 나눕니다.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는 식후 상황을 알려줍니다. 정해진 양의 포도당을 마시고 30분, 60분, 120분 후 혈당과 인슐린을 측정하면 급증의 크기, 인슐린 폭증량, 그리고 처리 속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극단적인 췌장 보상을 통해 정상 공복 혈당을 유지하지만 식후 반응은 극적으로 비정상이므로 공복 수치만 측정하는 것보다 훨씬 유익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검사 수치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려주는 무료 일일 측정 도구가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 패턴입니다. 이 주일 동안 추적해 보십시오. 식사 후 2시간 이내에 지속적으로 방전된다면, 오후 초반에 지속적으로 설탕이나 탄수화물이 갈망된다면, 식사를 거르거나 탄수화물 없이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했을 때 컨디션이 제일 좋다고 지속적으로 느낀다면, 그러한 주관적인 에너지 패턴은 인슐린과 포도당 역학을 실시간으로 직접 읽어주는 장치입니다. 크래시, 갈망, 멍함. 이것들은 몸의 지속적인 실시간 인슐린 저항성 보고서입니다. 당신은 이제 막 그것을 읽는 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각 타임라인 단계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기 위해 효과가 있는 솔직한 증거 기반의 청사진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단일 가장 강력한 개입은 그 어떤 식습관의 변화, 보충제, 의약품보다 더 강력한 바로 운동입니다. 특히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하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대화 속도로 유지되는 중간 강도 심혈관 운동인 존2 유산소 훈련은 근육세포에서 글루트4 향상을 유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운동은 인슐린 수용체 신호 결함을 우회하는 글루트4의 이동 대체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글루트4는 운동 중 인슐린과 무관하게 AMPK의 활성화를 통해 근육세포 표면으로 이동합니다. 근육세포는 문을 열기 위해 인슐린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포도당을 흡수합니다. 이것이 단 한 번의 적당한 운동이 다음 식사에 대한 혈당 반응을 즉시 개선하는 이유입니다. 글루트4 통로들이 더 준비되고 반응도 좋아집니다. 몇 주에 걸친 꾸준한 훈련을 통해 근육세포는 더 많은 글루트, 단백질, 지방 산화를 위한 더 많은 미토콘드리아, 근육세포 내 지방의 감소를 발달시켜 근육 인슐린 저항성의 근원인 IRS1 인산화 결함을 직접적으로 해결합니다. 근력 운동은 서로 다르지만 보완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합니다. 더 많은 근육량을 구축하면 신체의 전체 포도당 처리 용량이 증가합니다. 더 많은 근육은 포도당이 혈류에 들어갈 때 갈 수 있는 장소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각 개별 세포의 부담을 줄입니다. 또한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대사율이 상승하는 훈련 후 초과산소 소비 효과는 운동 후 창의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킵니다. 존2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의 조합은 2 메커니즘을 모두 포함하며 인슐린 저항성 회복을 위해 어느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 상당히 더 효과적입니다. 식단 개입, 식사의 혈당 부하를 줄이는 것은 진행을 촉진하는 포도당 인슐린 스파이크의 크기를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모든 탄수화물을 완전히 배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화가 빠른 고혈당 지수 탄수화물, 식빵, 흰쌀, 정제설탕, 가공 시리얼을 느리게 소화되고 낮고 점진적인 포도당 증가를 나타내는 낮은 혈당 대체물인 콩, 통곡물, 비전분, 채소로 대체해야 합니다.
섬유질은 특히 강력합니다. 그리, 콩, 차전자피, 채소에서 나오는 수용성 섬유질은 위 배출과 포도당 흡수를 늦춥니다. 그것은 또한 장내 세균총에 영향을 공급하여 장장벽을 강화하고 전신 인슐린 저항성에 기여하는 지질다 당류에 의한 염증을 줄이는 단쇄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하루 30에서 50g의 식이섬유 섭취는 인슐린 민감성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는 목표입니다. 시간 제한 식사, 특히 하루 중 이른 시간에 6시간에서 8시간 창 안에서 식사하는 초기 시간, 제한 식사는 식사창을 단축하여 하루 동안의 전체 인슐린 노출을 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보다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먹는 일은 시간 제한이 앞서 다룬 일주기 인슐린 민감도 패턴과 일치하여 인슐린 민감성을 더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 하루 7시간에서 9시간의 양질의 수면은 직접적인 인슐린 민감성 개입입니다. 단 하룻밤 수면이 부족해도 대조 연구에서 인슐린 감수성이 16%나 떨어지는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만성적인 열악한 수면은 인슐린 저항성 진행의 가장 일관된 예측 지표 중 하나입니다. 수면보호는 부드러운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엄격한 대사적 개입이며 만성 심리적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코르티솔은 포도당 신생합성을 유도하여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신호 전달을 손상시키며 내장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존투 운동 자체는 사용 가능한 가장 증거로 뒷받침되는 코르티솔 조절제 중 하나입니다. 함께 지속적인 유산소 및 근력 훈련, 혈당 부하 감소, 적절한 섬유질, 더 이른 식사 시간, 양질의 수면, 관리되는 스트레스, 이러한 개입은 초기 임계점을 넘어선 사람들, 확실히 전당뇨 상태인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단계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의미하게 되돌리는 다중 무작위 대조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생물학적 가소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포는 반응합니다. 운동을 더 하라는 것은 실행하기가 모호하므로 특정 운동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매개 변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존2 유산소 훈련, 매주 4회에서 5회, 세션, 당 45분에서 60분,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의 심박수, 숨을 헐떡이지 않고 완전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강도로 이 훈련은 인슐린과 무관하게 글루트 상향 조절을 유도하는 세포 에너지 센서인 AMPK를 활성화합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운동이 즉각적으로 포도당 처리를 향상시키는 1차적인 기전입니다. 저항 훈련주 2회에서 3회, 점진적 과부하, 즉 몇 주에 걸쳐 점진적으로 부하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주요 목표는 다리, 등, 가슴과 같은 큰 근육 그룹입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신체 전체 글루트포 단백질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어진 탄수화물 부하에 대한 포도당 처리 용량이 커지고 식후 포도당 스파이크는 더 낮아집니다. 식후 산책, 매우 구체적으로 식사 후 30분 이내에 10분에서 15분 걷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의 식후 포도당 급증을 15에서 30%까지 줄입니다. 걷기의 기계적 작용은 존투 훈련과 동일한 AMPK 경로를 통해 다리 근육의 글루트포를 활성화하여 식후 포도당이 오르는 바로 그 순간에 포도당 배출 창구를 만듭니다. 보충제 측면에서 명확히 해두고 싶은 것은 보충제는 생활 방식의 기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제라는 것입니다. 베르베린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 가장 강력한 증거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메자나무, 골든실 등의 식물에서 발견되는 식물성 알칼로이드입니다. 베르베린은 메트포르민과 유사한 기전을 통해 근육 및 간세포의 인슐린 감수성을 직접 개선합니다. 대사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3번 500mg의 베르베린이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메트포르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복포도당, 식후포도당, 당화혈색소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약품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기전의 증거가 있는 시기, 성분을 원하는 분들에게 베르베린은 가장 실체화된 옵션입니다. 마그네슘은 명시적으로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신호 전달 단계를 포함하여 300개 이상의 효소 반응에 필요한 보조 효소입니다. 가공식품 섭취 인구의 매우 흔한 마그네슘 결핍은 인슐린 수용체 기능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개인이 마그네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인슐린 민감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며 기준선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했던 사람들에게 그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하루 300에서 400mg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이나 말산 마그네슘은 합리적인 시작 지점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에서 이것들을 얻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갑자기 진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 단위로 매 식사마다 매일 수개월 그리고 수년에 걸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명을 들어본 적 없는
특정한 생물학적 순서에 따라 펼쳐지는 과정입니다. 2시 30분 에너지의 크래시, 이해할 수 없는 갈망, 주요 시기, 변화 없이 나타나는 복부 비만, 커피로 해결되지 않는 피로. 이것들은 성격상의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나약함이나 게으름의 신호가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조건에서 잘못된 프로그램을 실행해온 세포기계의 주관적 경험입니다. 그리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식사 2시간 후 에너지 방전 시근육 세포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압니다. 밤사이에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압니다. 베타세포 사멸의 임계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현재 이 타임라인상 위치한 그 연차가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왜 더 중요한지 압니다. 임계점은 실제지만 반전성 역시 실제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반전에 대한 연구는 대사의학 분야에서 가장 희망적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개입 방법이 의약품이 아니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동, 수면, 음식 구성, 식사 시간, 스트레스 관리가 포함되며 여러분이 무엇을 향해 노력하는지 이해하는 대부분 사람의 손에 달린 것들입니다. 이제 이해하셨나요?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그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타임라인과 정반대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공복 혈당 80으로 일어나는 상상. 혈당 수치를 최고 120까지 올렸다가 90분 이내에 다시 기준선으로 돌려놓는 아침 식사를 하는 상상. 지치지 않고 카페인에 의존하지 않으며 안정적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가지고 활기차게 오전 시간을 보냅니다. 점심을 먹고도 방전되지 않습니다. 오후 4시가 되어도 단 것에 손을 뻗지 않고 유지합니다. 밤에 떨어지는 인슐린 수치와 더불어 저녁에 식사 시간을 마칩니다. 8시간 동안 지방 연소가 조용히 이루어지고 야간 저혈당증의 저수준 코르티솔 숙취 없이 아침을 맞이하는 상상. 그것은 완벽한 건강에 대한 막연한 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의도한 정상 인슐린 민감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포가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대사 상태입니다. 현재 귀하가 있는 곳에서 설명한 그 지점까지의 거리는 수년간 박탈감을 느끼거나 영웅적인 의지력이 필요한 거리가 아닙니다. 수개월 동안 일관되게 적용된 특정 표적 생물학적 개입으로 측정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타임라인은 문장이 아니라 지도입니다.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알 때 지도는 유용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자신의 에너지 패턴과 대사 건강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공유해 주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현상의 이름도 모른 채 인슐린 저항성의 주기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가지게 되셨고 그들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 콘텐츠를 위해 구독해 주세요. 건강에 관한 여러분의 결정을 실제로 바꾸는 메커니즘, 연구, 생물학적 타임라인. 이 채널의 모든 비디오는 이토록 깊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저희가 하는 일이고 모든 경우 유지하는 기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